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 에스턴 빌라와의 홈 경기도 1대2로 역전 패배를 당하면서 역전패로만 3연패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팬들은 이번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는 에릭 다이어를 수비 라인에 배제한 채 풀백만으로 포백을 구성하고 하이라인 축구를 다시 한번 선보인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냈는데요. 하지만 이 박수가 무색한 것은 역시 성적이겠죠. 3연패 속에서 영국 현지 전문가들도 이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런 과감한 시도에 대해서 물음표를 달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이 있는데요. 영국 공영방송 BBC에서 60년 넘게 연재하고 있는 최고의 분석 프로그램 매치 오브 더 데이에서 아스널의 레전드인 CO 월컷이 내놓은 발언들이 논란이 되고 있고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스널 레전드라서 그런지 이 분석과 진단이 정말 토트넘을 위한 것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에릭 다이어를 써야 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나는 하루 종일 비난할 수 있다라는 좀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과정에서 어떤 이유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고 또 함께 출연했던 토트넘 레전드인 저메인 지나스는 다른 의견을 내놨는데 그 얘기까지 이날 방송에서 나온 레전드 분석 풀버전 해석하고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과 에스턴 빌라의 경기에 대한 분석은 매치 오브 더 데이에서 토트넘에서도 뛰었고 또 리버풀에서도 뛰었던 잉글랜드 대표 출신 미드필더 데니 머피, 그리고 아스널에서 전성시대를 보냈던 CO 월컷, 토트넘에서 전성기를 보낸 저메인 지나스가 출연을 했습니다. 먼저 진행자가 시작하면서 토트넘이 예견된 전문 센터백이 없는 상태의 수비 라인이 노출했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토트넘이 몇몇 포지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고전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센터백도 있고 미드필드 라인도 있고 부상자가 많잖아요. 오늘도 그 점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데니 머피가 토트넘의 이날 실점 상황 중에 특히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많은 크로스 공격에 대해 설명을 하게 됩니다. 머피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빠졌음에도 토트넘은 달려드는 축구를 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몇몇 선수들은 잘 해줬습니다. 하지만 에스턴 빌라는 토트넘의 센터백이 없는 부분을 잘 공략했어요. 토트넘은 2명의 풀백을 센터백 자리에 배치했는데 에스턴 빌라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피지컬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다시피 왓킨스와 파우 토레스가 득점을 했는데 이 두 선수의 피지컬, 힘, 높이, 그리고 이제 움직임까지도 막지 못했던 센터백에 문제가 있었다. 로얄과 벤 데이비스의 센터백 조합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인데요. 우선 이 장면을 보시면 세트피스 상황입니다. 데니 머피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모두 에스턴 빌라가 세트피스에, 세트플레이에 능한 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에스턴 빌라는 그 점을 잘 극대화했습니다. 수비수인 파우 토레스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공격에 가담했고 투 센터백으로 나선 로얄과 데이비스도 수비 상황에 있었는데요. 이 두 선수가 모두 키가 크지 않은 선수입니다. 둘 다 190cm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이 센터백으로 그나마 나왔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브레넌 존슨이 이 상황에서 파우 토레스의 수비를 담당했고 결과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unacceptable한 플레이를 하게 됐습니다. 즉 이 장면은 파우 토레스의 헤더 슈팅이 골대 옆으로 빗나간 장면인데 사실 빗나가지 않고 골대 안으로 이 공이 흘렀다면 더 일찌감치 실점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로얄과 데이비스가 토레스의 앞쪽에서 다른 선수들을 막고 있는데 정작 에스턴 빌라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가장 위협적으로 활용하는 옵션이 파우 토레스다. 그렇다면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세트 플레이 수비 상황에서 로얄과 데이비스가 높이의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나마 이 두 선수보다 브레넌 존슨이 더 막기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글쎄요, 브레넌 존슨도 이 높이 수비에 적합한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토트넘은 세트 플레이에서 고공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세트피스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크로스 공격을 통해서 배후에 침투하는 움직임, 공간 커버에 있어서도 풀백으로 구성된 센터백 조합에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장면은 보시면 토트넘의 전방 압박에 대한 빌라의 영리한 대응을 볼 수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이날 경기에도 엄청나게 열심히 스프린트를 하고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골키퍼까지 위협하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에스턴 빌라는 무리하게 이제 숏패스나 후방 빌드업을 고집하지 않고 롱패스로 시원시원하게 풀어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 장면도 손흥민 선수가 강하게 압박을 하니까 마르티네스 골키퍼가 길게 공을 왼쪽 전방으로 차냈고 여기서 이제 디뉴 선수의 크로스 패스가 문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크로스가 이제 사이 공간으로 빠져드는 로빙 스루 패스까지 연결됐거든요. 이때 왓킨스가 침투에 들어가는데 로얄과 데이비스의 사이 공간이 너무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데니 머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기 초반에도 작은 경계 경보가 있었습니다. 왓킨스 같은 경우에는 배후 침투 플레이에 있어서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인데요. 에스턴 빌라는 토트넘의 하이라인을 알고 이런 왓킨스의 침투 플레이를 노렸습니다. 여기에서 두 센터백 간격을 보세요. 경기 초반에 이미 이런 위협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얘기가 뭐냐, 파우 토레스가 결국 헤더로 골을 넣었죠. 왓킨스도 결국 이 두 센터백 사이를 치고 들어가면서 골을 넣었습니다. 이미 실점했던 장면과 같은 플레이가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 조심하라 라고 경고를 하고 있었는데 알고
알고도 대비하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두 센터백의 간격이 벌어져 있다 보니까 왼쪽에서 뒤뉘의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로얄과 데이비스의 사이로 편안하게 왓킨스가 들어가서 헤더 슈팅을 한 게 실제로 골까지 됐지만 1인치 차이의 오프사이드로 인해 인정받지 못했을 뿐이다. 다만 데니 머피는 이 두 선수를 비난하지 않았는데요. 로얄과 데이비스는 비난할 수 없습니다. 이 선수들이 이 포지션으로 같이 뛰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둘은 풀백으로 뛰었죠. 즉 데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센터백으로 뛴 적이 있다고 치더라도 로얄을 파트너로, 그러니까 풀백을 파트너로 본인도 풀백 출신 센터백으로 뛴 적이 없다. 본인이 센터백으로 뛸 때는 전문 센터백과 함께 합을 맞춰본 것이니까 이런 문제들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 선수를 비난할 수는 없다. 이렇게 기용한 감독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결국 실점하게 된 전반전 추가 시간 빌라의 동점골인데요. 역시나 이번에는 브레넌 존슨이 아닌 로얄과 데이비스가 토레스의 근처에서 있었지만 경합해주지도 못했다. 두 센터백이 있었지만 부딪혀도 주지도 못했다. 너무 쉽게 빠뜨렸다라고 하면서 토레스의 헤더도 눈부셨지만 기본적으로 수비를 못했기 때문에 세트피스에서 실점하고 말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세트피스로 더 많은 골이 나올 수도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후반전에도 코너킥에서 왓킨스의 헤더가 아슬아슬하게 골대앞으로 빗나간 장면이었는데 이 장면은 왓킨스의 피지컬 위력에 대응하지 못한 토트넘 수비의 문제가 드러났다. 토트넘이 하이라인 고플레이를 커버하기 위해 속도감 있는 포백을 구성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로 인해 피지컬 약점이 너무나 크게 두드러지면서 여러 차례 이런 상황으로 실점할 수 있는 위기가 있었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왓킨스의 역전골 장면인데 왓킨스의 눈부신 골이라고 얘기하면서 공간을 또 많이 줬다. 두 센터백이 속도감이 있고 공간 커버를 잘하기 위해 투입을 해놨는데 공간 커버가 잘 안 됐다라고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이제 틀레망스와 2대1 패스를 주고받고 들어갈 때 왓킨스의 움직임도 좋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움직임에 대한 센터백들의 위치 조정이 잘 안 됐다. 결국엔 이게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전문 센터백이 없으니까 간격을 조정할 수 있는 콜플레이도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데니 머피가 함께 출연한 시오 월컷에게 얘기해요. 월컷 당신에게도 이런 공간이 있었다면 뛸 때 얼마나 좋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모든 공격수들이 환영할 만한 공간을 토트넘이 스스로 내줬기 때문에 이런 골이 나왔다라고 얘기한 것인데요. 월컷이 이어받아서 얘기합니다. 네, 정말 즐겁게 지켜본 경기였습니다. 왓킨스는 경기 내내 배후 공략을 잘 시도했는데요. 벤 데이비스가 지금 보시면 왓킨스가 앞에 들어가 있을 때 뒤를 커버하고 있자 같이 더 내려가서 공간을 만들어준 겁니다. 오히려 데이비스의 플레이를 역이용한 거예요. 데이비스가 자신을 막기 위해 딸려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면서 공을 받아주고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다시 침투하는 1선과 2선을 오가는 움직임을 통해서 데이비스를 현혹시켰는데 이에 대해서 속은 데이비스도 문제고 그를 커버하지 못한 로얄도 문제다. 결국에는 데이비스와 로얄의 센터백이 서로 의사소통도 안 되고 서로 커버가 안 되니까 공간이 많이 나왔다라고 이제 지적을 한 장면입니다. 결국에는 데이비스와 로얄의 센터백에 대한 준비가 부실했다라고 지적을 한 것인데요. 데니 머피가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스턴 빌라가 넣었던 첫 골은 토트넘이 올 시즌 크로스 패스로 실점한 첫 번째 실점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까지 토트넘의 반더벤과 로메로가 얼마나 피지컬적인 영향력을 잘 보여주면서 수비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세트 플레이에서요. 그래서 토트넘은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스턴 빌라의 장점이 세트 플레이인데 그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수비수들 반더벤과 로메로가 빠르기도 하지만 높이도 강하고 이런 크로스 공격을 잘 차단해 왔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에는 예견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대비했어야 되냐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진행자가 얘기해요. 그렇다면 에스턴 빌라가 이렇게 할 줄 알았다면 로메로와 반더벤이 모두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다이어가 키가 188cm이니까 185cm인 로메로보다 크니까 최소한 두 센터백 중에 한 명은 다이어를 썼어야 되는 게 아니냐. 물론 영국의 전문가들도 이해를 합니다. 속도의 문제, 다이어가 울버스턴에 드러낸 문제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메로와 반더벤이 없는 가운데 하이라인을 위해 속도를 중시하기보다는 수비에 있어서 특히 에스턴 빌라를 상대한다면 피지컬을 보강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게 돼요.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경기 후 인터뷰에서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또 다이어를 쓰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왓킨스와 디아비라는 빠른 공격수들을 막기 위한 밸런스, 다이렉트한 빌라의 공격을 막는 데 있어서는 빠른 선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게 균형이 낮다라고 이제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 반대되는 의견에 대해서 진행이 된 거거든요. 시오 월컷은 바로 그 의견에 동조하면서 다이어가 뛰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대답이 이렇습니다. 제 생각에 벤치에 전문 센터백이 있는데 두 명의 풀백을 센터백으로 기용한 것은 다이어를 향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즉 다이어 너를 이제 쓰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드러낸 거란 얘기죠. 다이어는 그런데 단지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뛰던 선수일 뿐만이 아니라 경험이 풍부한 선수입니다. 즉 이게 영국 방송이고 많이 이제 영국인들, 잉글랜드 사람들이 출연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잉글랜드 대표팀에서까지 뛰던 선수가 이렇게까지 푸대접을 받는 것에 대한 조금 인식이 있는 거예요. 다이어가 잉글랜드 대표 선수라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험이 풍부하다. 특히 프리미어리그에서 경험이 많은 선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수비 컨트롤이 이날 잘 안 됐다. 높이의 문제, 피지컬적인 문제, 공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의 또 핵심이 수비 라인의 조율인데 다이어는 평소에 말을 많이 하는, 경기 중에도 말을 많이 하는 토커 유형의 선수로서 백포 라인을 운영할 수 있는 선수다. 수비 라인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선수다. 저는 오늘 수비
수비 조직력이 아쉽다고 봤기 때문에 다이어가 뛰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월컷이 이제 계속해서 좀 와킨스의 골도 즐겁게 봤다, 뭐 이렇게 토트넘의 수비의 문제를 지적하고 다이어가 뛰었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보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월컷이 지난 시즌도 그렇고 지지난 시즌도 그렇고 토트넘의 경기에 대해서 해석하고 해설할 때 손흥민 선수 칭찬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아스널 팬들에게 조금 미움을 사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걸 의식했기 때문인지 이번 경기에 해설을 할 때는 너무나 아스널 팬심, 아스널의 팬들의 생각을 조금 이제 신경 쓰는 듯한 발언이 나온 것 같아요. 아직 얘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손흥민 선수에 대해 얘기할 때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아스널에서 이제 성장한 선수인데 왜 토트넘에 대해 좋은 얘기를 하느냐, 이걸 의식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 말들이 조금은 이제 그럴 수 있는 생각이긴 하지만 통찰력이 있는 발언이냐, 공감되는 발언이냐 하면 저는 이제 이야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메인 지나스가 그 상황을 이어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진행자가 물어봅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이런 수비의 높이 문제 있었지만 공격 기회는 많이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즉 다이어를 빼고 하이라인 축구를 구사했기 때문에 수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공격적인 면에 있어서는 다이어가 뛰었던 울버햄튼전보다 훨씬 좋은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것인데 지나스가 바로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날 토트넘의 최대 이슈는 수비의 높이 문제가 아니라 득점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나 낭비했다, 못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골문 앞에서 기회를 못 살렸어요. 토트넘 선수들이 보여준 태도 그리고 과감한 축구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오늘 출전한 선수들 중에 상당수가 처음 출전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번 경기 토트넘은 충분히 잘했다, 골만 잘 넣었다면 다른 평가가 나왔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나스가 그러면서 이날 경기 토트넘의 공격 플레이를 보여주는데 문제는 결정력이다. 경기 시작하자마자 포로의 로빙 패스, 우도기가 1대1 상황을 맞이해서 때린 슈팅이 허무하게 골대를 넘겼죠. 그리고 쿨루셉스키도 경기 초반에 왼발 슈팅을 골대를 맞추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지나스가 얘기해요. 이 장면 보세요. 경기 시작 1분 만에 나온 우도기의 슈팅과 쿨루셉스키의 슈팅 상황은 하프 찬스도 아니었습니다. 50%의 확률이 아니라 반반 넣느냐 마느냐의 상황이 아니라 반드시 넣었어야 하는 기회였다. 여기서 토트넘은 5분 만에 2대0으로 앞서가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토트넘은 그 이후에 편안하게 경기를 운영할 수 있었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만약에 토트넘이 이런 경기 초반의 기회들을 득점으로 연결했다면 에스턴 빌라가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토트넘이 역습을 하면서 더 많은 위협을 오히려 토트넘이 만들면서 더 큰 승리를 거둘 수도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이 장면 같은 경우 힐 선수의 플레이가 이제 연계되어 있는 것인데 의사결정이 좋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보시면 로셀소가 쿨루세스키에게 주고 쿨루세스키가 백힐 패스 주고 힐이 빠져 들어가면서 슈팅을 했는데 막혔잖아요. 슈팅을 했을 때 막혔을 때도 존슨이 반대쪽에서 달려 들어오면서 흘러나온 공을 탭인하기 위한 위치까지 차지하고 있었고, 또 가운데는 손흥민 선수까지 들어가면서 공격 라인의 모든 선수들이 잘했다. 다만 마르티네스 골키퍼가 이 슈팅을 위로 쳐내면서 재차 공격을 막아내는 영리한 선방을 해냈다. 골키퍼가 잘한 것이다 라고 소개를 했고요.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포로가 스루 패스 주고 존슨이 컷백하고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골대 앞에서 빗나간 상황이었죠. 살짝 오프사이드이긴 했지만 이제 밀어넣기만 하면 좋은 기회를 만들었는데 역시나 손흥민 선수가 아쉽게 놓쳤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 같은 경우도 토트넘의 강점, 전방 압박, 개겐 프레싱, 카운터 프레스로 만든 장면이죠. 로셀소가 상대 지역에서 압박해서 공을 따내고 손흥민 선수에게 내줬고, 손흥민 선수가 힐에게 패스해줬을 때 여기서 오히려 전방 압박으로 공을 따냈기 때문에 에스턴 빌라의 수비가 3명밖에 없고 토트넘은 힐을 포함한 5명, 힐이 패스를 넘겨줄 선수가 4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매우 유리한 수적 우위 상황이었는데 힐이 너무나 성급하게 컷백을 시도하다가 바로 앞에 있는 수비수에게 공을 헌납하고 말았어요. 이거는 판단이 아쉬웠다, 잘못한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서 조금만 마무리의 판단과 정확성이 좋았다면 토트넘이 대승을 할 수 있었던 경기였다라고 소개를 했고요.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힐의 크로스 패스를 손흥민 선수가 헤더 시도를 했으나 이제 못 맞춘 장면이었어요. 여기 있어서 이제 지나스가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올 시즌 해리 케인이 그립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NO,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충분히 골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라도 이 기회는 놓쳐선 안 됐습니다. 이 헤더 슈팅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죠. 다만 이 장면 직후에 손흥민 선수가 보여줬던 근사한 환상적인 플레이를 소개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을 높게 평가했는데요. 왼쪽에서 쿨루세스키가 전진 패스를 했을 때 손흥민 선수가 빠르게 치고 들어가서 이 공간으로 빠져 들어가서 공을 확보하면서 백힐 패스를 내주고 쿨루세스키가 이 공을 받아서 반대편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존슨에게 크로스를 줍니다. 여기서 존슨이 조금만 더 앞에 있었다면, 저 그래픽처럼 뒤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미리 움직여서 저 위치에 가 있었다면 툭 밀어넣어서 골을 넣을 수 있었을 텐데 손흥민 선수만 놓친 게 아니라 쿨루셉스키, 우도기, 존슨, 힐 많은 선수들의 마무리가 아쉬웠기 때문에 토트넘이 좋은 플레이를 하고도 이기지 못했던 것이다 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나스가 얘기한 게 에스턴 빌라가 분명 토트넘 원정에서 대단한 결과를 냈지만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본인의 전술적인 준비를 통해서 많은 기회를 만들어냈다. 단지 그 기회를 낭비했기 때문에 패배한 것뿐이다. 이거는 감독의 잘못이 아니라 선수들의 결정력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토트넘이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 한 골밖에 넣지 못했지만 올 시즌 전체 기록을 보면은 슈팅 18회로 전체 경기 중에 4번째로 좋은 슈팅 기록을 남겼고요. 유효 슈팅도 8개였어요. 3번째로 높은 기회였고
경기였고요. 상대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도 51회로 세 번째로 높았고, 무엇보다 이날 경기 토트넘의 기대 득점이 2.3골로 올 시즌 전체 경기 중에 가장 높았습니다. 즉 이날 경기는 센터백을 모두 풀백으로 구성했고 새로운 미드필드 라인을 완전히 가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득점기를 많이 만들어낸 경기니까 감독을 탓할 수 없고 토트넘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내용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결정력 얘기를 하니까 또 시오 월컷이 약간 농담 삼아 한 얘기긴 한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윙어였다면 솔직히 하루 종일 올데이 손흥민 선수를 블레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비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농담을 한 거예요. 사실 이게 뭐 진짜 날선 비판을 한 게 아니라 웃으면서 얘기한 건데, 브레넌 존슨의 컵백을 놓친 장면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 패스가 조금 뒤쪽으로 왔기 때문에 또 경기장 그라운드도 미끄러웠거든요. 마무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봤는데 내가 윙어 입장이었을 때 아니 좋은 패스 줬는데 왜 못 넣냐, 그리고 힐 선수의 크로스도 못 넣었으니까 내가 윙어라면 내가 만들어둔 좋은 기회 놓친 손흥민을 비난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왜냐면 존슨도 힐도 이날 경기에 조금은 비판을 받았기 때문인데 월컷은 이 존슨과 힐을 두둔하면서 얘기한 겁니다. 존슨은 아직 어리고 토트넘에 더 적응해야 되지만 빠르고 직접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아주 잘해줬다고 생각합니다. 힐도 이날 경기에 플레이어를 보여줬다, 창의성을 보여줬고 놀라운 플레이도 보여줬고 많은 기회를 만들어냈다. 물론 이 두 선수가 아직 출전 기회가 적었고 이제 막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월컷의 이날 발언은 분명히 본심보다는 조금 아스널 팬들의 생각도, 본인이 아스널 출신이라는 것들을 좀 상기하면서 토트넘에 대한 칭찬, 토트넘 선수들에 대한 특히 칭찬, 토트넘의 에이스인 손흥민 선수에 대한 칭찬을 조금 자제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됐거나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고 헌신적으로 뛰었기 때문에 또 전방 압박도 굉장히 많이 해줬기 때문에 결정력에 아쉬움이 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1대1 기회, 비록 오프사이드에 걸렸지만 잘 마무리해내는 기가 막힌 골을 넣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점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억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새겨들어야 될 것 같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토트넘의 경기력 포스테콜로 감독과 함께 좋아지고 있고 캡틴 손흥민 선수의 책임감과 경기력은 여전하거든요. 다음 경기 12월 4일 새벽 1시 30분 맨시티와 14라운드 원정 경기인데요.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 그리고 토트넘 선수들이 이 아쉬운 부분들을 극복해내고, 특히 손흥민 선수가 이날 오프사이드 해트트릭으로 3골을 놓친 것을 좀 만회할 수 있는 멋진 결과를 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한준TV와 함께 토트넘 허스퍼와 손흥민 선수에 대한 영국 현지의 모든 소식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